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지식을 알려드리는 일타강사 TV의 일타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건데요. 시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하면 떠오르는 나라 어디 있을까요? PD님 생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시계 하면은 스위스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위스 시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브랜드 하면은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다 아는 롤렉스부터 해가지고 뭐 오메가, 뭐 IWC, 뭐 까르띠에,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가 하이엔드 브랜드라 그러거든요. 5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개가 스위스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제가 이제 기계식 시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원시 시대에는 시계가 어떤 거였을까요? 대부분 뭐 해시계, 뭐 기껏해야 물시계, 뭐 이 정도 있겠죠. 이게 기계식 시계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요. 15세기입니다. 이게 서양에서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15세기부터 조금씩 기계식 시계가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계식 시계가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항해 시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 타고 나가면서 유럽 애들이 배 타고 나가면서 막 식민지 개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이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대항해 시대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신항로 개척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배를 타고 나가잖아요. 그럼 배를 타고 나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위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도를 보려면 내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하고 그 다음에 해외 위치를 통해서 그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계가 굉장히 좀 중요했죠. 이거를 우리가 항해 시계라고 하거든요. 항해 시계가 그래서 정확해야 되니까 이 정확도가 계속 발전하게 된 거게 되겠죠. 우리 항해 시계를 영어로 크로노미터라고 하거든요. 이 크로노미터라는 게 이게 정확한 시계의 어떤 상징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 시계에서 크로노미터 인증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정확함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발전하게 되냐면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 먼저 발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대중화가 됐을까요? 그렇죠. 어렵죠. 이게 굉장히 고가였을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은 시계가 별로 필요가 없죠. 그냥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계가 그냥 대중화가 되지는 않았겠죠. 여담으로요. 이게 우리가 이제 동양하고 서양이 사실 근대화 이후에 굉장히 차이가 커졌잖아요. 과학기술에. 그 결정적인 이유가 시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시계가 그만큼 정밀공학이 결정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얘기해서 왜 하필 스위스 시계가 유명해졌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스위스란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스위스가 유명한 게 자연경관이잖아요. 스위스 가보면 저는 안 가봤는데 정말 그림 같은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위스가 뭐가 많죠?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될까요? 농사는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는 뭘로 먹고 사냐면 용병으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스위스 용병이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거든요. 우리 프리랜서란 말 아시죠? 프리랜서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 랜서가 창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로운 창병이에요. 이게 바로 용병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위스 용병에서 프리랜서가 유래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이제 용병도 했지만은 이제 간의 숭늉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먹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겨울 춥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뭐 보석 세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계도 만들게 되겠죠. 당시 시계는 우리가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장인이 하나하나씩 만드는 거니까 이게 스위스가 굉장히 좀 유명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시계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니까 뭐 돈도 어느 정도 막 수입도 잘 됐겠죠. 그러다가요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16세기가 되면요 종교 전쟁이 하나 생기는데 위군노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유명한 전쟁인데 이게 구교인 카톨릭하고 그다음에 신교인 위군노하고 이제 한판 붙는 건데요. 이럴 때 이제 이 과정에서 위군노 신도들이 그 스위스로 대거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위군노 신도들 중에서요 상당수가 시계 장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스위스 어디냐면요 프랑스하고 가까운 서쪽 뭐 제네바 보통 말하는 쥐라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정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도요 이쪽이 다 스위스, 그러니까 시계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고요.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요 다 프랑스어를 쓰는 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 관련 용어들은 프랑스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시계 장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스위스 시계가 점점점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스위스가 시계로 굉장히 잘 먹고 살았는데 영원할 것 같은 스위스 시계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쿼츠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1969년에 일본 세이코사에서요 아스트론이라는 쿼츠 시계를 먼저 출시하게 됩니다. 피디님 생각에 쿼츠 시계는 어떤 시계 같으세요? 디지털 시계. 쿼츠라는 게 이제 석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석영. 석영에다가 전압을 주면은 이게 진동수가 일정해진대요. 그걸 통해서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거.
이게 코치 시계라고 그러고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돌핀 같은 거 있잖아요. 돌핀, 솔목 시계 이런 거 배터리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코치 시계거든요. 옛날에는 전자 시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코치 시계가 왜 혁명이냐면요. 코치 시계가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장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막 공장에서 막 찍어냅니다. 그리고 막 기계식 시계가 아무리 고가의 기계식 시계하고 비교를 해도 뭐가 좋냐면 정확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홍콩 등에서 이렇게 정확하고 값싼 시계가 엄청난 물량으로 막 시장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스 시계는 폭망이죠, 폭망.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완전히 폭망하게 되고 실제로요 이 당시에 대부분 많은 시계 회사가 다 도산하게 됩니다. 스위스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스위스 시계가 다 도산했으면 사실 지금 현재 스위스 시계가 없었겠죠. 이 난국을 어떻게 개척했을까요? 이때 이렇게 망해가고 계실 때 사람 하나가 튀어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니콜라스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시계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경영 컨설턴트였는데 이 사람이 망해가는 이제 스위스 시계 회사에서 컨설팅을 의뢰를 받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한번 시계 회사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시계 회사를 하나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특징적인 게 이 사람이 좀 해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시의 대세인 그냥 코치 시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스위스도 그냥 저렴한 시계로 그냥 디자인은 되게 예쁘게 그리고 스위스가 명품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명품 이미지를 해서 시계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뭔지 아세요? 스와치입니다. 스와치. 저 어렸을 때 저 대학교 다닐 때 스와치 시계 많이 찼거든요. 대학생들이. 이게 스와치 시계가 그 당시에도 되게 좀 쇼킹했던 게 우리 시계 그러면 아재들 시계들 있잖아요. 약간 그 어르신들 시계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았는데 스와치 시계가 굉장히 좀 화려하고 젊은이들 같은 디자인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많이 팔렸겠죠. 그럼 엄청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니콜라스 하이게 회장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스와치를 팔아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스와치 나는 만족하고 했으면 뭐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될 텐데 그 다음 행보가 좀 중요합니다. 돈이 생기면 뭐를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명품 시계 회사들을 이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명품 시계 회사들이 다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막 이름만 남아 있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이제 수입이 아니라 이제 다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인수했던 브랜드가 뭐가 있냐면 브레게, 뭐 블랑팡, 뭐 오메가, 론진, 뭐 글라시테 오리지널, 뭐 라도, 미도, 해밀턴, 미소 이런 브랜드들을 그냥 다 이게 다 인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이엔드 브랜드부터 아주 저렴한 브랜드까지 총망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룡 시계 그룹이 탄생되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스와치 그룹이라 하거든요. 이 스와치 그룹이요, 약간 그 자동차의 폭스바겐 그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폭스바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뭐 벤틀리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약간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품 시계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냥 인수만 하면 안 되겠죠. 명품 시계를 어떻게 잘 팔아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명품 시계를 판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쉽지 않았냐면 이미 코치 시계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시계 보는 목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 명품 시계를 살까요? 그렇죠. 그냥 왜냐면 더 정확하고 더 싼 시계가 있는데 굳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컨셉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컨셉을 하냐면 이게 시계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본다 이런 개념을 그냥 배제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시간을 보지 말고 그냥 시계 자체를 희소성이나 아니면 예술성, 뭐 장인 정신, 디자인 이런 걸로 좀 승부하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냐면 요즘에 갬성이죠, 갬성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로 좀 명품 시계를 팔아먹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스위스 명품 시계가 그전에는 이제 필수품이죠. 시계를 봐야 되는 필수품에서 그냥 사치품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시계를요,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의 보석이라고 하거든요. 남자들의 보석. 남자들이 이제 뭐 이게 반지라든지 뭐 귀걸이 할 수 없으니까 약간 시계로 대체한다. 약간 보석 주얼리 개념으로 좀 바뀐 게 되겠죠. 이게 그 후로요, 이게 다른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도 이런 컨셉에 따라서 이게 팔리게 됩니다. 이게 계속 영업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게 시계 보면서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림도 뭐냐면 사진기가 발명되면서부터 똑같이 그리는 거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술적인 것으로 좀 발전이 되잖아요. 이 시계도 약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스와치 그룹 하이에 회장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이 하이에 회장이 2010년에 사망을 하고요. 현재는 이 스와치 그룹을 아들과 손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에 회장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경영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저는 그 LVMH 아르노 회장이 있거든요.
회장이거든요. 아르노 회장하고 조금 유사한 것 같아요. 실제 둘이 굉장히 좀 친했다고 하고요. 이게 둘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둘 다 그 분야에서 전혀 문외한이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익 회장은 시계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고 아르노 회장은 명품 자체를 몰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큰 그룹을 이뤘다는 것 자체가 참 좀 특이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스위스가 시계로 유명해진 역사적 이유하고 이 쿼츠 파동 이게 명품 시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좀 시계 관련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일타 강사였습니다.